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남편의 복수를 한 아내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복수를 한 여인. 옛날 어느 마을 장사꾼이 길을 걸어가다가 남자 저고리를 하나 주었지요. 또 조금 가다가 이번에는 큰 자루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저 버리기가 아까워 주워 들고 계속 가던 길을 갔지요. 날이 어두워지자 장사꾼은 할 수 없이 어디 신세를 져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하룻밤 머물 곳을 찾던 중 외딴 곳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하고 그 집을 찾아가 보았지요. 실례합니다. 하룻밤 묵어갈 수 없겠습니까? 한참이 지나서야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어떤 부인이 나왔지요. 늦은 밤 죄송합니다. 하룻밤만 자고 갔으면 합니다. 장사꾼은 여인이 나와 약간 쑥스럽기는 하였으나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남자는 없고 저 혼자만 있는 집이라 남자를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곳으로 가서 찾아보십시오. 여자는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지요. 장사꾼은 앞이 아득하였습니다. 잘못했다가는 한 데서 밤을 새워야 할 형편이었지요. 장사꾼은 그 문을 두드리며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마지못해 들어오도록 하였지요. 장사꾼이 들어가 짐을 풀고 있을 때 여자는 그 짐들 속에서 남자의 저고리와 자루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남편의 것이었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안색이 변하며 식칼을 들고 장사꾼의 목에 갖다 대었습니다. 바른 대로 말하시오. 내 남편을 어떻게 하였소? 눈에 살기를 띠고 곧 죽일 듯 말하였지요. 장사꾼은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이 옷과 자루는 내 남편 것이오. 쌀 장사를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애타게 기다리는데 당신이 찾아왔지. 당신은 내 남편을 죽인 자가 틀림없소. 장사꾼은 모든 일을 대략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잠시 후 여자는 흥분을 가라앉히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신세를 좀 져야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드릴 힘이 내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지요.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였지요. 그때부터 여인은 억새꽃을 묶어서 불을 켜서 들고 갈 화승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거의 밤이 셀 때까지 화승을 만들어서는 그것을 둘이서 나누어 가졌지요. 그들은 밤이 새기 전 집을 나섰습니다. 장사꾼은 무슨 연유인지 물을 수가 없었지요. 그들은 산속을 향해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장사꾼은 가슴이 뜨끔하였으나 여인이 앞장서는 일에 물러설 수도 없어서 따라 나섰지요. 산속으로 갈수록 길은 험했습니다. 여인은 횃불로 호랑이 발자국을 찾으면서 산 길을 찾아 들어갔지요. 준비한 화승이 거의 반이나 축이 났을 때 그들은 호랑이 굴을 찾았습니다. 호랑이들은
불을 보자 무서워하며 도망을 쳤지요. 굴 속에는 죽은 남자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옷이 갈기갈기 찢겨진 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있는 남편의 시체를 본 여자는 입을 꾹 다물고는 장사꾼에게 시체를 메어다 달라고 부탁하였지요. 여인은 다시 화승의 불을 밝혀 호랑이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은 올라갔던 산길을 다시 내려왔지요. 뒤에서는 호랑이들이 으르렁거리며 쫓아왔으나 둘은 정신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집까지 이르렀습니다. 여인은 뒤쫓아오는 호랑이를 잡을 궁리를 하였지요.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문을 꾹꾹 걸어 잠그고는 문 아래로 호랑이가 고개를 약간 들이밀 정도의 틈을 내놓고 기다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호랑이는 그 틈을 비집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지요. 목을 반쯤 들이밀었을 때 여인은 도끼로 호랑이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호랑이를 잡은 것이지요. 날이 새자 여인은 장사꾼에게 저녁의 수고에 고마워하면서 우리 집 물건들 중 필요한 것을 모두 드릴 터이니 사양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듯 말하였지요. 이 또한 너무 의외의 일이기에 장사꾼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게는 모두 필요 없는 것이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저녁 저를 도와주셔서 호랑이에게 복수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인은 장사꾼이 마다하는데도 꼭 필요한 물건들과 곡식 가마니를 그에게 억지로 맡겼습니다. 이제 떠나시거든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여인은 장사꾼과 하직한 후 안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 여인의 집을 나온 장사꾼은 어깨가 부러지도록 많은 짐을 짊어지고 길을 가면서도 여인의 일이 이해되지 않았지요. 얼마를 가던 장사꾼은 하도 이상하여 여인의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하늘로 치솟은 불꽃이 온통 여인네의 집을 삼키고 있었지요. 그제서야 여인이 스스로 집에 불을 질러 남편을 따라 죽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옥황상제를 흉내낸 사람. 아주 먼 옛날 제주도에 백시성을 가진 소년이 있었습니다. 백시는 소떼를 돌보는 목동 일을 하고 있었지요. 하루는 백시가 산에서 소들에게 풀을 뜯어 먹이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북아. 백시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하지만 거북이를 부르는 사람도 거북이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아무도 없는데? 백시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소들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때 다시 이런 소리가 들렸지요. 거북아, 내 말을 듣고 있느냐? 백시는 고개를 들어 소리 나는 곳을 살폈습니다. 그 소리는 놀랍게도 하늘에서 들려오고 있었지요. 이윽고 풀숲 저편에서 거북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황상제님, 말씀하십시오.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시는 풀숲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거북이 한 마리가 하늘을 향해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있었지요. 옥황상제가 말했습니다. 거북아, 지금 당장 용왕에게 가서 전하라. 오늘 밤 석자 5치의 비를 내리고 바람을 많이 불게 하라고 말이지. 예, 알겠습니다.
거북이는 바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백씨는 옥황상제의 명령을 듣고 깜짝 놀랐지요. 큰일이네. 이제 곡식이 모두 익어 추수할 때가 다가오는데 석자 5치의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지? 논밭이 모두 물에 잠기고 홍수가 나서 집과 사람들이 떠내려 갈 것이야. 백씨는 옥황상제의 명령으로 제주도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 무서웠습니다. 평화로운 이 땅에 그런 재난이 닥치는 것을 볼 수는 없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막아야 돼. 백씨는 이런 다짐을 하고 거북이를 쫓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옥황상제의 목소리를 흉내내었지요. 거북아. 그러자 거북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거북아, 내 말을 듣고 있느냐? 거북이가 하늘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지요. 옥황상제님, 말씀하십시오.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북아, 지금 당장 용왕에게 가서 전하라. 오늘 밤의 비는 5치만 내리게 하고 바람은 한 점도 불지 않게 하라. 예, 알겠습니다. 거북이는 하늘을 향해 절을 하고 바다 쪽으로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제주도에 비가 내렸지요. 그러나 그 비는 겨우 5치에 불과해 물난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한 점 불지 않아 고기잡이 나간 배들도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지요. 이것은 백씨가 옥황상제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명령을 바꾼 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옥황상제가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니 자신이 명령한 대로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이런 고약한 놈이 있나? 내 목소리를 흉내내어 나의 명령을 멋대로 바꿔버려. 그놈을 당장 잡아올려 지옥불에 던져버려라. 옥황상제는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때 백씨는 바닷가 낭떠러지 앞에 서 있었지요. 아마도 지금쯤 옥황상제님이 나를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겠지. 이미 각오한 일이야.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어. 백씨는 바다를 내려다보다가 낭떠러지 밑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백씨가 어째서 죽었는지는 그 뒤에 제주도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지요. 백씨의 희생으로 그의 농사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백씨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그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를 해마다 그가 죽은 날인 음력 7월 15일에 드렸지요. 억울하게 죽은 남편. 옛날 어떤 장사꾼이 장사를 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장사꾼은 굴비를 사려고 엽전 만냥을 노끈에 꿰어 허리에 질끈 맸습니다. 그리고 굴비로 유명한 전라도 영광 땅을 향하여 부지런히 걸어갔지요. 그런데 어느 산길을 갈 때 갑자기 똥이 마려웠습니다. 장사꾼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길 아래쪽에는 콩밭이 있고 위쪽에는 풀밭이 있었습니다. 장사꾼은 허리에 맨 엽전 만냥을 길바닥에 풀어 놓았지요. 그리고 풀밭으로 가서 똥을 누려고 바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 쪽에서 쥐 한 마리가 내려왔습니다. 쥐는 엽전 꾸러미에 다가가더니 입으로 툭툭 건드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먹을 것도 아닌데 왜 저러는 것이야? 장사꾼은 똥을 누며 쥐를 계속 지켜보았지요. 쥐는 엽전 꾸러미를 건드리다가 산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쥐 한 마리를 데리고 나타났지요.
두 마리 쥐는 엽전 꾸러미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엽전 꾸러미를 입에 물더니 쏜살같이 달아나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내 돈! 장사꾼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똥을 누다 말고 쥐들을 쫓아가 보았지요. 이놈들 개 섞어라. 장사꾼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쥐들은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산 쪽으로 올라갔지요. 무거운 엽전 꾸러미를 입에 물었는데도 아주 빨랐습니다. 쥐들이 달려간 곳은 어느 무덤가였지요. 쥐들은 무덤에 뚫려 있는 구멍으로 엽전 꾸러미를 물고 들어갔습니다. 장사꾼은 그 모습을 보고 눈이 튀어나올 뻔하였지요. 아이고, 내 돈. 내 돈이 무덤 속으로 사라졌네. 이를 어쩌지? 엽전 꾸러미를 찾으려면 무덤을 파내야 합니다. 하지만 남의 무덤을 함부로 파낼 수는 없었지요. 이제 어쩌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무덤을 파내려면 먼저 누구네 무덤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마을을 찾아가 보면 누구네 무덤인지 알 수 있겠지. 장사꾼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조금 걷다 보니 주막이 나왔지요. 장사꾼은 잘 되었다 싶어 얼른 주막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여기 술 한 동이 주시구려. 장사꾼은 술로 사는 속을 달래며 주막 주모에게 무덤에 대해 물어볼 참이었습니다. 장사꾼은 잔이 넘치게 술을 따랐지요. 그러고는 술 잔을 들어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장사꾼에게 달려들었지요. 이놈의 고양이가? 놀란 장사꾼은 고양이를 밀어내다가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장사꾼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요. 쥐 때문에 돈을 잃어버렸는데 고양이까지 나타나 술을 못 마시게 하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상 위에는 칼이 놓여 있었지요. 눈이 뒤집힌 장사꾼은 그 칼을 집어들어 달아나는 고양이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고양이가 달아난 곳은 방 문이 열려있던 어느 방이었지요. 칼을 던지자마자 그 방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이 칼에 맞은 모양이었지요. 장사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방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얼떨결에 저지른 일이었지요. 방 안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영감. 그러더니 주막 주모인 할멈이 방에서 나왔지요. 할멈은 장사꾼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우리 영감을 죽이다니. 당신은 우리와 무슨 원수를 졌기에 칼을 던진 것이오. 그게 아니라 고양이가 덤벼들어 화가 나 칼을. 장사꾼은 진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였는데 그 변명이 통할 리가 없었지요. 장사꾼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음 날 고을 원님이 물었지요. 왜 칼을 던져 사람을 죽였느냐? 그게 엽전 만냥으로 굴비 장사를 하려고 길을 떠났는데 갑자기 똥이 마려워. 장사꾼은 원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장사꾼을 꾸짖었지요. 이놈이 사람을 죽여놓고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뭐 쥐가 엽전 꾸러미를 무덤 속에 감췄다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원님, 제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무덤을 파보십시오. 만일 무덤을 파서 엽전 꾸러미가 없으면 당장 네 목을 벨 것이다.
원님은 포졸들에게 삽과 괭이를 챙기게 하여 무덤으로 갔습니다. 장사꾼은 무덤을 가리키며 말하였지요. 바로 이 무덤입니다. 여기 구멍이 보이시지요? 쥐들이 엽전 꾸러미를 물고 이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알겠다. 여봐라, 무덤을 파거라. 원님의 명에 따라 포졸들이 무덤을 팠습니다. 그러자 남자 시체가 나왔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체는 전혀 썩지 않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자는 듯 누워 있었지요. 엽전 꾸러미는 시체의 배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장사꾼이 말하였지요. 제 말이 사실이지요. 저 엽전 꾸러미가 제가 잃어버린 돈 만냥입니다. 원님은 엽전을 꺼내어 일일이 세어 보았습니다. 틀림없는 만냥이었지요. 원님은 무덤 앞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장사꾼이 겪은 일은 모두 사실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혹 무덤 주인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원님은 무덤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막 할멈의 전 남편이었지요. 그리고 무덤 주인의 시체를 살펴보니 배에 대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막 주모가 수상하구나. 이번에 죽은 남편과 짜고 전 남편을 죽인 게 아닐까? 원님은 할멈을 잡아들여 직접 신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추측한 대로였지요. 무덤 주인이 살아있을 때의 할멈은 이웃 마을 영감과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감과 짜고 남편의 배에 대못을 박아 죽였던 것이지요. 원님은 장사꾼에게 엽전 꾸러미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주모 남편이 원한을 풀려고 그대를 이용했구나. 귀신은 쥐로도 변할 수 있고 고양이로도 변할 수 있지. 장사꾼은 가슴이 저려 말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죽인 할멈은 형장으로 끌려가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맛있는 쌀밥. 조선 성종 임금 때 할아버지 세종의 능을 성묘하기 위하여 여주로 행차하고 있었습니다. 여주에 세종대왕 능이 있지요. 성묘 행차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였습니다. 결국인 행차는 여러 날 동안 이어졌지요. 서울에서 여주까지 먼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임금이 탄 가마가 경기도 이천 고을을 지날 때였습니다. 이천 향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길 왼쪽에서 공손하게 임금을 맞았지요. 어서 오십시오, 전하. 임금은 행차를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임금이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이천 고을 부사 복승정에게 물었지요. 향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56명이옵니다. 성묘를 마치고 궁궐로 돌아갈 때 이곳 이천에서 과거 시험을 열 것이다. 학생들에게 과거 시험을 알리고 준비하도록 하여라. 벼슬길에 나아가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 고을 사람들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었지요. 과거 시험을 보러 서울까지 오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합격하면 높은 벼슬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복승정은 허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였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다음 날 임금을 태운 가마가 여주의 대교천에 이르렀을 때였지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피할 겨를도 없이 일행은 고스란히 비를 맞아야 하였지요. 한참이 지나도 비가 그치지 않자 임금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하, 가을 비라 며칠 내리지 않을 것이옵니다. 날이 개기를 기다렸다가 제사를 행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아뢰옵니다. 신하의 대답에 임금이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날이 개지 않으면 옷이 젖고 용모가 단정치 못하여 제사를 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관원을 시켜 이곳 사정을 미리 알리고 그에 맞게 준비하라고 일러라. 예, 전하. 비는 계속 주룩주룩 내리고 행차는 중단되었지요. 행차에 동원된 수많은 사람들은 예정에 없던 고을에서 묵어야 했습니다. 조용했던 고을이 손님 맞이로 분주해졌지요. 빗속에서도 음식을 준비하고 잠자리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임금은 마음이 몹시 불편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큰 폐를 끼치게 되었구나. 제사를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은혜를 베풀겠노라. 고생을 하는 건 고을 사람만이 아니었지요. 행차에 동원된 사람들도 비에 쫄딱 젖은 몸을 제대로 말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시원찮고 잠자리도 겨우 비나 피할 정도였지요. 모두 피곤에 지쳐 쓰러졌지만 깊은 잠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 하늘이 화창하게 개었지요. 임금은 무사히 제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성묘를 마친 임금은 기쁜 마음으로 귀경길에 올랐지요. 그런데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더니 점차 바람이 거세지고 차가운 눈비로 변하였지요. 어느새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행차에 나선 사람들은 몸을 오들오들 떨었지요. 눈, 비를 맞은 옷은 꽁꽁 얼어붙고 고드름까지 달렸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세차게 불어 닥쳤지만 피할 길이 없었지요. 주위에 떨다 동상에 걸린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행차 행렬은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동상에 걸려 길가에 쓰러진 사람들을 돌봐주도록 해라. 눈, 비는 그치지 않았고 갈 길은 멀기만 했습니다. 몸이 흠뻑 젖은 사람들과 말들은 꽁꽁 얼어붙었지요. 임금이라고 별 다를 것은 없었습니다. 임금은 비옷을 입고 말을 탔는데 추위에 지친 말이 그만 진흙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말은 말할 것도 없고 임금의 옷 또한 진흙투성이가 되었지요. 놀란 신하들이 달려왔습니다. 전하, 괜찮으시옵니까? 괜찮으니 크게 신경 쓰지 말거라. 이렇게 어렵게 이천 고을에 이르렀습니다. 임금을 비롯하여 행차에 동원된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지쳐 기진맥진한 상태였지요. 이천 고을 부사 복승정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에는 농사 지은 쌀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쌀을 아끼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만큼 많은 밥을 지어라. 명령을 받은 고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이 수십 개 내걸리고 장작불이 활활 타올랐지요. 곧이어 구수한 밥 냄새가 솔솔 퍼져나왔습니다. 반찬은 변변치 못했지만 밥은 고봉으로 된 밥상이 준비되었습니다. 상을 받은 임금이
밥맛을 보고 놀라 물었지요. 밥맛이 꿀맛이로구나. 어떤 쌀로 밥을 지었느냐? 올해 수확한 2000쌀로 지었사옵니다. 세상에 밥맛이 이렇게 좋을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이 쌀을 진상품으로 올리도록 하라. 임금의 명령에 복승장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올렸습니다. 한편 행차에 동원된 문무백관과 수백 명의 군사와 신하들도 2000 쌀밥을 먹었지요. 모두 지쳐 밥 숟가락을 들 힘도 없었지만 밥을 입에 넣는 순간 감았던 눈이 번쩍 뜨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밥 한 그릇을 개눈 감추듯 허겁지겁 먹어치웠지요. 여기저기에서 더 달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밥 한 그릇 더 주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에는 가마솥에 누른 구수한 누룽지와 숭늉까지 나왔지요. 그렇게 밥 한 끼를 잘 먹고 나자 사람들은 피로가 싹 가신 듯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다. 나리 계자 임금은 약속대로 이천에서 과거 시험을 치렀고 3명의 합격자를 내었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임금은 은혜를 베풀어 이천 백성들의 세금을 절반으로 깎아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2000쌀은 임금님께 올리는 진상미가 되어 수라상에 올랐지요. 성종 임금은 2000쌀 밥을 먹을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묘행차에 함께했던 사람들 역시 2000쌀을 칭찬하느라 날 새는 줄 몰랐지요. 그 쌀밥 덕분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지. 얼마나 맛있는지 안 먹어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것이야. 기름기가 잘잘 흘렀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 2000쌀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예로부터 땅이 기름지고 물 조절이 수월한 이천은 벼농사가 잘 되었지요. 성종 임금 때부터는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진상미가 되었습니다. 노루가 물어온 약돌. 옛날 백두산에 약초를 캐는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약초를 캐기 위하여 백두산에 작은 움막을 지었지요. 할아버지는 좋은 약초를 잘 가려낼 줄도 알았습니다. 약초를 캐러 갈 때에는 손잡이가 짧은 곡괭이를 가지고 다녔지요.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물을 마시려고 샘물가에 갔습니다. 샘물가에는 사양 노루가 새끼를 데리고 있었지요. 정말 다정해 보이는구나. 할아버지는 사양 노루가 도망을 갈까봐 살금살금 샘물가로 갔습니다. 어미 사양 노루는 머리를 세우고 귀를 쫑긋 거리더니 숲을 속으로 뛰어갔지요. 새끼 사양 노루는 어미를 쫓아가다가 비틀거리며 푹 쓰러졌습니다. 버둥거리고 있는 새끼 사양 노루는 일어서질 못하였지요. 이런 불쌍하기도 해라. 할아버지는 불쌍한 새끼 사양 노루를 안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끼 사양 노루에게 소금물과 콩물을 주었지만 먹지 않았지요. 얼마 후 어미 사양 노루가 찾아왔습니다. 어미는 움막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어미가 널 찾아온 모양이로구나. 할아버지는 새끼 사양 노루를 안고 샘물가로 갔습니다. 샘물가에 새끼 사양 노루를 놓아주고 옆에 콩물을 놓았지요. 어미가 있으니 안심하고 먹거라. 많이 먹고 건강하게 쑥쑥
자라야 한다. 할아버지는 날마다 콩물에 소금을 섞어서 샘물가루 가져다 주었지요. 새끼 사양 노루는 할아버지 뒤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움막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놈 참 사람을 잘 따르는구나. 늦 가을이 되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약초 캐는 도구들과 물건들을 챙겼지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움막에서 추운 겨울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미 사양 노루는 두 발로 땅을 긁으며 머리를 끄덕였지요. 새끼 사양 노루도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너희들도 섭섭하지? 내년 봄에 다시 만나자꾸나. 할아버지는 사양 노루의 머리와 등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들이 병에 걸려 있었지요. 의사를 부르고 약을 먹여 보았지만 아들의 병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영감, 이를 어쩌면 좋아요? 할머니도 걱정을 하였지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아들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병풍 바위 중턱에 있는 샘물터에 무지개가 곱게 피었습니다. 샘물 주위에는 신기한 풀과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하였지요. 어디선가 풍악 소리도 들렸습니다. 강물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지요. 숲속의 짐승들도 줄을 서서 샘물터로 왔습니다. 샘물터로 올 때에는 비쩍 말라있던 짐승들이 돌아갈 때는 살이 포동포동 쪘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어나 보니 꿈이었지요. 할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약초 캐던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영감, 아픈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거긴 공기도 좋고 물이 맑은 곳이니 여기보다 낫지 않겠소? 할아버지는 지게에다 아들을 지고 움막으로 갔습니다. 사양 노루가 어떻게 알았는지 움막을 찾아왔지요. 사양 노루는 킁킁거리며 아들의 냄새를 맡더니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는 샘물가로 갔습니다. 사양 노루들도 샘물가에 나타났지요. 사양 노루는 샘물이 솟아오르는 곳으로 가더니 발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노루야, 뭐 하는 것이야? 할아버지가 묻자 사양 노루는 고개를 들어 코를 벌렁거렸지요. 나더러 도와달라는 것 같구나. 할아버지는 사양 노루가 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잠시 후 바윗돌을 드러내자 샘물터가 전부 다 넓어졌지요. 사양 노루는 파헤친 샘물터에 물어온 샛노란 자갈을 끼워 놓았습니다. 목이 마른 할아버지는 그 물을 한 모금 마셨지요. 이상하게도 약 냄새가 풍기고 박하를 풀어놓은 듯 시원했습니다. 약수로구나. 할아버지는 사양 노루의 목을 안고 얼굴을 비비며 좋아하였지요. 하루에 3번 약수를 떠다가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들의 얼굴색이 좋아졌지요. 보름이 되자 아들의 병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아들의 병이 나았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지요.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하려고 샘물터로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샘물을 약수천이라고 불렀지요. 밑바닥의 흙과 돌이 노란 이 약수는 백두산을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사양 노루가 물어온 약돌이 지금도 풀려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은혜 갚은
삽살개. 옛날 태안의 민어도라는 섬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배를 타고 나가 고기잡이를 하였지요. 그래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는 고기를 팔려고 육지로 나갔지요. 그는 닷새에 한 번씩 서는 장으로 갔습니다. 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지요. 젊은이는 먼저 어물전에 가서 자기가 잡은 고기를 팔았습니다. 그러고는 보리쌀을 샀지요. 어머니 고무신이 낡았던데. 젊은이는 문득 어머니 고무신 생각이 들어 신발 가게에 들렸습니다. 그러고 있는 돈을 모두 털어 고무신 한 켤레를 샀지요. 젊은이는 돈을 모두 써버렸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고무신을 받고 흐뭇해하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절로 휘파람이 나왔지요. 젊은이는 가벼운 마음으로 장터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바닷가로 뻗어 있는 길을 걷기 시작하였지요. 젊은이는 휘바람을 불며 걷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한 것이지요. 털이 복슬복슬한 삽살개였습니다. 젊은이는 얼른 다가가서 삽살개를 품에 안았지요. 삽살개는 병이 들었는지 눈도 뜨지 못하고 몸도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유, 불쌍해라. 집도 없고 주인도 없는 모양이로구나. 그럼 우리 집에 가자. 젊은이는 죽어가는 강아지를 안고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정성을 다해 강아지를 돌보아 주었지요. 약을 캐서 다려 먹이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강아지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하였지요. 2달 뒤 강아지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잘 먹고 기운차게 뛰어놀았지요. 네 이름은 삽살이야. 알겠지? 젊은이는 삽살이를 귀여워했고 삽살이도 젊은이를 잘 따랐습니다. 젊은이와 삽살이는 자주 어울려 다녔지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삽살이는 어른 개가 되었지요. 이제는 섬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져서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민어도에는 부엉이가 많았지요. 섬 뒤편으로 돌아가면 벼랑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부엉이 굴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삽살이는 바람을 쐬러 섬 뒤편으로 갔다가 부엉이 한 쌍을 만났지요. 이들은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삽살이는 밤마다 이들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이의 어머니가 몹쓸 병에 걸려 끙끙 앓았지요. 젊은이는 의원을 불러오고 싶어도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기에 의원을 찾아가 사정하였지요. 저희 어머니가 위험합니다. 저는 지금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벌어서 꼭 갚을 테니 저희 집에 같이 가 주십시오. 의원은 젊은이의 효성에 감동했지요. 그래서 두말 없이 젊은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의원은 젊은이의 집에 와서 어머니를 진찰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너무 늦었네. 치료할 방법이 없어. 한 가지 약을 쓰면 혹시 모르겠지만 젊은이가 물었지요. 그 약이 어떤 약입니까?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쉽게 구할 수는 없지. 워낙 비싸거든. 약값이 쌀 100석 값과 맞먹어. 게다가 여긴 없고 서울에 가서 사와야지.
아마 열흘쯤 걸릴걸. 그런데 자네 어머니는 열흘을 넘기기 어려우니 그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단다. 의원이 돌아간 뒤 젊은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쌀 100석 값만 있으면 어머니 병을 고칠 수 있는데. 그러고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지요. 다음날 새벽 젊은이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러 가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그때 삽살이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삽살이는 젊은이 바지를 물더니 입으로 잡아 끌었지요. 갑자기 왜 그러니? 젊은이는 삽살이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삽살이는 젊은이를 섬 뒤편에 있는 벼랑 쪽으로 데리고 갔지요. 그곳에는 바위 틈에 부엉이 굴이 있었습니다. 삽살이는 부엉이 굴을 향해 멍멍 짖었지요. 그러자 부엉이 굴에서 부엉이 한 쌍이 나왔습니다. 부엉이들은 맞은편 바위로 날아가 앉더니 젊은이를 바라보았지요. 삽살이가 먼저 부엉이 굴로 들어가더니 고개를 돌려 어서 들어오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삽살이를 따라 부엉굴로 들어섰지요. 부엉이 굴은 입구가 좁았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넓어졌지요. 삽살이는 발을 들어 한쪽 구석을 가리키며 멍멍 짖었습니다. 젊은이는 삽살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지요. 놀랍게도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곳에는 금은 보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부엉이 굴에 금은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니 정말 뜻밖이었지요. 삽살아, 정말 고맙구나. 내가 어머니 때문에 돈이 필요한 줄 알고 나를 도와주었구나. 젊은이는 삽살이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삽살이는 어젯밤 의원과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주인에게 어머니 약값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삽살이는 급히 부엉이 굴을 찾았지요. 주인의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자 부엉이들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는 곳을 알고 있지. 오늘 밤 금은 보화를 우리 굴에다 옮겨 놓을게. 부엉이들이 금은 보화를 자기네 굴에다 옮겨 놓은 것입니다. 젊은이는 금은 보화를 모두 챙겼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의원을 찾았지요. 의원은 말을 얻어 타고 직접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하여 불과 사흘 만에 약을 구해올 수 있었지요. 젊은이의 어머니는 약을 먹고 며칠 만에 다 나았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집안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삽살이 덕에 부자가 된 젊은이는 육지로 나가 살았습니다. 땅을 많이 사서 농사를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쁜 색시를 얻어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갚은 삽살이는 평생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효자 흉내를 낸 불효자. 어느 날 임금님이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데리고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가보았지요. 임금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임금님이 마을에 도착하자 백성들은 엎드려 절을 하였지요.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나이 드신 어머니를 업은 채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젊은이를 불렀지요. 여복의 젊은이, 그대는 어찌하여 어머니를 업은 채 그렇게 서 있는가? 젊은이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100리쯤 떨어진 시골에 사는 농부입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편찮으셔서 잘 걷지 못하시지요. 그런 어머니의 소원이 임금님을 한번 뵙는 것이라 임금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 전부터 어머니를 업고 왔습니다. 이왕 임금님을 뵙는 것이니 똑바로 보시라고 엎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임을 알고 있습니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대단한 효자로구나. 임금에게 충성하기 전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내가 벌 대신 상을 주겠다. 임금님은 효성스런 젊은이를 보고 흐뭇해했습니다. 효자는 벌이 아닌 상을 받고 어머니는 평생 소원을 이루었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이웃 동네에 사는 젊은이가 들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불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하였지요. 옳지, 나도 효자상을 받아야겠다. 마침 어머니도 아프시니 어머니를 업고 찾아가 봐야지. 젊은이는 급히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얘야, 왜 갑자기 나를 업고 가느냐? 가만히 좀 계세요. 나도 상을 좀 받고 부자가 되고 싶어 그래요. 아니, 뭐라고? 이 어미를 종처럼 부려먹어 내가 이렇게 병이 났거늘 무슨 상을 받겠다는 게냐? 어머니는 기가 막혔지요. 무슨 그런 재수없는 말을 하세요. 내가 효자인지 불효자인지를 누가 알아요? 어머니는 무조건 임금님 뵙는 게 평생 소원이라 업혀왔다고만 하셔요. 그래, 알았다. 시키는 대로 할 테니 화내지 말거라. 어머니는 겁이 났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어머니를 업고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에서 기다렸습니다. 궁궐로 돌아가던 임금님이 젊은이를 보았지요. 여봐라, 너는 어찌하여 꼿꼿하게 서 있느냐? 예, 어머니께서 임금님 뵙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 하시기에 100리 이상 되는 길을 업고 왔습니다. 젊은이는 거짓말을 하였지요. 내가 이번에 백성들을 직접 만나보니 곳곳에 효자가 많구나. 이 젊은이에게도 상을 주도록 해라. 젊은이는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사실이 들통날까 조마조마하였지요. 바로 그때 여기저기에서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 저 사람은 효자가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매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술값을 빌려주고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지요. 임금님은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그렇다면 지난번에 그 젊은이도 거짓말을 한 것이냐? 아닙니다. 그 젊은이는 정말 효자이옵니다. 맞습니다. 그때 그 젊은이는 세상 사람이 다 아는 효자이지요. 그러나 저 젊은이는 어머니께 먹을 것도 주지 않는 불효자입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가짜 효자 젊은이는 벌벌 떨었습니다. 젊은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요. 그때 엎혀있던 어머니가 임금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마마, 이 아이가 불효자인 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런 자식을 낳아 잘못 기른 게 제 탓이지요. 그러니 이 아이 대신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어머니는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께서는 저 때문에 고생만 하셨지요.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를 창피 당하시게 한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젊은이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금님은 이 광경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그래, 내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벌은 어머니를 업고 집에 돌아가면서 상금 보따리도 함께 들고 가는 것이다. 임금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웃었습니다. 가짜 효자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와 진짜 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